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관련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인데, 자, 여기도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날짜. 그래서 계획 시행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나와 있죠.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서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날짜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언젠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국고보조의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인데,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 다음에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그래서 소방 자동차의 구입, 그리고 소방 헬리콥터 및 소방정의 구입, 그 다음에 소방 전용 통신 설비, 전산 설비의 설치, 그리고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 장비, 그 다음에 소방 관서용 청사의 건축.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 경비를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사무용품, 사무집기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 대상 사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력의 동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소방기본법에서 다뤘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세세하게 내용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방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앞 시간에. 소방력의 동원에 대한 사항인데, 자, 어떠한 내용이냐. 자,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재해나 그 밖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그래서 이 경비,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 같은 경우는 소방력을 동원, 요청을 한 시도에서 그 경비들을 다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동원된 소방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소방청장이 정한다는 거.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사 우리 배웠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고 삼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방법은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 두 개로 나눠서 두 번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형,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같은 게 고르는 문제죠. 선택형. 그리고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논술형 시험.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뭐한다?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두 번의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험 과목인데,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험위원입니다. 시험위원. 자, 어떠한 사람들이 시험위원에 뽑힐 수가 있냐? 자,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박사학위 취득자.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위는 이제 계급이죠.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냐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시 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7번째 내용 보실게요.
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자, 여기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여기 나와 있죠. 2년마다 1회 시행입니다. 아시겠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을 하는데 이게 원칙인데, 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횟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에 따라서. 자, 그리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일시, 장소 및 응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일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그래서 시험을 시행하는 시행일 90일 전까지 다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소방구역 방해 행위의 기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방활동구역 같은 경우는 누가 설정한다고 했어요? 소방활동구역은 소방대장이 설정한다고 했죠. 그 소방대장이 설정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출입할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관계인이죠. 관계인. 그래서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관련해서 오답으로 어떤 게 출제가 됐었냐면은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안 되는 거예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반드시 소방구역 안에 있는 관리자만, 관계인만 출입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그죠? 그리고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출입할 수 있고요. 취재 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경찰관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만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가능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자, 먼저 암기하실 거는 뭐냐?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하는 곳,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그리고 한국소방안전원,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하는 곳 5군데 암기하셔야 돼요. 요 5군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암기하실 게 뭐냐? 이 장소에 따라 몇 명, 자, 인원이 몇 명인지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청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배치해야 되고요.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2명 이상이고요. 소방서는 1명 이상. 자, 근데 한국소방안전원은 2가지가 있어요. 자, 본회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인데 시도지부에는 1명 이상이 배치가 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본회는 2명 이상. 그러니까 이제 본회라는 거는 이제 본사를 말하는 거겠죠. 본사고 이건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그래서 본회는 2명 이상, 시도지부는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도 2명 이상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장소, 그리고 몇 명을 배치하는지까지 2가지 정도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에 대한 내용 배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인데 여기는 몇 번을 위반했는지, 한 번 위반했는지, 2번 위반했는지, 3번 이상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자,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자, 우리 기본법에서 자, 이러한 경우 우리 얼마였어요? 과태료가? 이런 경우는 얼마였죠? 500만 원 이하였죠.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반했을 경우는 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원래는 500만 원인데 지금 경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반했을 경우는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 이상부터는 이걸 위반할 때마다 얼마예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과태료 부과 금액이.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 원입니다. 이건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그죠? 그 다음에 소방 활동 구역을 출입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위반 행위에 따른 위반 횟수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암기할 내용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이번 강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